유다은은 결과를 기다리지 않았다. 기다림은 이미 끝났고 답은 그녀 안에 있었다. 대학병원 진료실의 공기는 침묵보다 무거웠고 담당의의 말투는 지난번보다 더 조심스러웠다. 혈액검사 결과, 영상 촬영, 면역 수치 모두를 종합한 결론은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2차례 항암 치료로 일시적인 반응은 있었지만 완치를 위해선 추가 치료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이었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건강보험 적용이 종료된 상태에서 남은 2번의 치료에 필요한 금액은 수천만 원대. 의사는 국가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했지만 대기 인원 수만으로도 희망은 멀었다. 담당의는 최대한 현실적인 설명을 했고 유다은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엔 병보다 다른 것이 먼저 떠올랐다. 집, 부모님, 남은 생활비, 카드 청구서, 밀린 전기요금. 다은은 서울시내 한 예술대학의 1학년생이었다. 입학 당시엔 장학금과 소규모 아르바이트로 어느 정도 학업을 이어갔지만 병세가 악화되면서 학기는 중단되었고 통원치료와 입원, 검사, 항암제 이 모든 것들이 생활의 중심이 되었다. 치료의 반복은 그녀의 몸을 지치게 했고 통장 잔고를 아닥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를 다시 생각해야 했다. 아버지는 작년 겨울 회사 구조조정으로 실직했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청소 업무를 맡아 밤마다 교실을 돌았다. 처음 병을 알게 되었을 땐 예금과 보험을 해약하며 치료를 시작했지만 2번째 항암이 끝날 무렵엔 더 이상 쓸 자원이 없었다. 친척들에게 손을 벌리기도 했고 소액 후원도 받아봤지만 한계는 분명했다. 이제는 빚만 늘어가고 있었다. 다은은 병실 침대에 누운 채로 이런 생각을 했다.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가족이 나 때문에 무너지는 게 무서운 거구나. 그녀는 자신을 위해 울고 돈을 구하고 걱정하는 가족들을 더 이상 지켜보고 싶지 않았다. 병과의 싸움은 계속되어야 했지만 그 싸움에서 혼자만 살아남는 건 의미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를 구할 방법을 고민했다. 다은은 뜻밖에도 오래전부터 그녀 곁에 있었다. 미술, 그림, 캔버스 위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은 어릴 적부터 그녀의 안식처였다. 복잡한 감정, 설명하기 힘든 상처, 표현되지 못한 외로움, 그런 것들이 그녀의 그림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입원 중에도 스케치북과 색연필은 늘 머리맡에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그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감정이 살아있어요. 그림인데 온도가 느껴져요. 그날 밤 다은은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예전 캡스톤 전시회 때 찍은 사진을 다시 꺼냈다. 자신의 그림 앞에 선 관람객들,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작은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그녀의 작품을 진지하게 바라던 순간들, 그 장면들이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 말이 그녀를 일으켰다. 이제 그녀는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기적을 바라는 대신 기회를 만들기로 했다. 자신의 그림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다면 그 마음은 치료비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렇게 그녀는 결심했다. 거리로 나가 그림을 팔기로. 다음 날 그녀는 집에서 작은 접이식 테이블을 꺼냈다. 고등학교 때 미술대회에서 받은 캔버스 몇 장을 찾아내고 대학 시절 연습했던 드로잉도 정리했다. 수채화, 마커, 유화, 혼합기법. 완성도가 높진 않아도 하나하나가 자신의 시간이 담긴 결과물이었다. 그림마다 가격을 적고 A4 용지에 손글씨로 글귀를 썼다.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백혈병 치료비 마련을 위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반대했다. 야외에 오래 있는 것도 위험하고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다은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가만히 기다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단단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말없이 지갑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줬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를 짐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며칠 후 인사동 거리 한켠 유동인구가 많은 문화골목 끝자락에 다은은 작은 테이블을 펼쳤다. 바닥에는 천을 깔고 그림들을 정리해서 세워두었다. 손글씨 안내문 옆에는 간단한 가격표도 붙였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첫날에는 아무도 그림을 사지 않았다. 발걸음을 멈추는 이도 드물었다. 지나가다 힐끔 보는 이들, 휴대폰만 보며 지나치는 이들,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들. 그것이 서울의 거리였다. 하지만 다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에도 같은 자리에 나갔다. 조금 더 갈근 색감의 그림을 전면에 배치하고 사탕 몇 개도 함께 놓았다. 그렇게 이틀, 3일이 지나고 나흘째 되는 날, 오후 늦게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작은 눈으로 그림을 바라보며 한참을 머물렀다. 그리고 한 장을 선택했다. 금액은 묻지 않았고 천천히 지갑에서 돈을 꺼냈다. 다은은 말없이 그림을 봉투에 넣었다. 7,000원. 그녀가 받은 첫 수익이었다. 그 돈으로 무언가를 살 수는 없었지만 마음은 분명히 가벼워졌다. 처음으로 내가 해낼 수도 있다는 감각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아직 끝은 멀었다. 하지만 그녀는 달라졌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림은 다시 싸움을 시작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그리기로 했다. 살아남기 위해, 살아가고 싶어서. 다음 날, 유다은은 전날보다 더 일찍 인사동 골목에 도착했다. 어머니는 출근 전 짧은 시간이라도 도와주겠다고 나섰고 둘은 조용히 자리 준비를 마쳤다. 작은 테이블 위에 어제보다 더 다양한 그림들을 올려두었고 가격도 조금 조정했다. 전날 팔린 그림의 크기와 반응을 참고해 구성과 배열을 바꿨다. 어머니는 다은에게 조심히 몸챙기라는 말을 남기고 일터로 향했다. 이제부터는 다은 혼자였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빴고 다은의 자리 앞을 무심히 지나쳤다. 한 중년 남성이 흘긋 안내문구를 읽더니 잠시 멈춰섰다. 하지만 그림을 자세히 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은 채 발걸음을 옮겼다. 그날 오전 내내 그녀의 앞에선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다. 누군가는 슬쩍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지나치며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림을 제대로 들여다본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점심시간 무렵 다은은 가져온 도시락을 꺼내지 않았다. 식욕은 없었고 대신 물을 조금 마시며 주변을 살폈다. 근처에 있는 다른 노점 상인들은 다들 익숙한 손놀림으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직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조차 불확실했다. 그림을 소개해야 할까? 치료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침묵 속에 맡겨야 할까?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이 오갔지만 정답은 없었다. 오후에는 해가 세게 내리쬐었고 다은의 어지러움은 조금씩 심해졌다. 체력은 확실히 예전 같지 않았고 몸에서 보내는 신호는 명확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리를 지켰다. 자리를 떠나는 순간 오늘 하루의 기회는 사라질 것이고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 생각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한 노부부가 그림 앞에 섰다. 여성은 조용히 한 작품을 바라보다가 다은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가격을 물었고 다은은 작게 숫자를 말했다. 부부는 짧게 서로를 바라본 뒤 지갑을 열었다. 다은은 준비해온 종이에 그림을 조심스럽게 싸서 건넸다. 부부는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천천히 걸어갔다. 다은은 처음으로 현금 다발 대신 종이의 가치를 체감했다. 8만 원. 이 돈으로 모든 치료비를 감당할 순 없겠지만 분명히 그녀에게는 의미 있는 시작이었다.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다. 누군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림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다은은 아버지에게 조용히 봉투를 건넸다. 아버지는 놀란 눈치였지만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받아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어머니는 늦은 밤 퇴근 후 소식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다은을 안아주고 싶다는 표정을 지었다. 다은은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도 나가야 했다. 셋째 날은 좀 달랐다. 전날보다 더 많은 사람이 다은의 테이블 앞에 멈췄다. 어떤 이는 짧은 질문을 던졌고 어떤 이는 조용히 그림을 바라보다 발길을 돌렸다. 오전 내내 판매는 없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조금씩 달라졌다. 그러나 오후가 되자 또 다른 종류의 시선이 다가왔다. 한 남성이 테이블 앞으로 다가와 팔짱을 끼고 그림을 쓱 훑었다.
짧은 침묵 끝에 그는 코웃음을 쳤다. 요즘 누가 이런 거 사나요? 프린트해서 팔거나 유튜브에 해야죠. 다은은 대꾸하지 않았다. 낯선 사람의 조언은 그녀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가 떠는 뒤에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여전히 다음 손님을 기다릴 뿐이었다. 넷째 날은 이른 아침부터 준비했다. 전날의 피로가 몸에 남아 있었지만 머리는 또렷했다. 그림을 다시 정렬하고 표지를 조금 더 눈에 띄게 만들었다. 체력은 한계에 가까웠고 무릎에 힘이 빠질 때마다 쉬어야 했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해졌다. 그러나 오후 3시까지 아무것도 팔리지 않았다. 그때 작은 카메라와 수첩을 든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명찰에는 시민문화저널이라는 로고가 붙어 있었다. 그녀는 다은의 그림을 한참 바라보다 말을 걸었다. 그림에 대해 묻고 직접 그렸냐고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었다.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테이블과 그림들을 사진으로 남겼고 안내문도 확대해서 찍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물었다. 왜 그림을 파세요? 다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사실대로 말했다. 병명, 치료비, 가정형편, 그리고 자신이 거리로 나온 이유까지. 기자는 조용히 메모했고 다은의 말을 끊지 않았다. 마치 진짜로 듣고 싶다는 듯. 마지막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이 이야기는 전해져야 해요. 제가 전할게요. 다은은 반신반의했다. 사람들은 종종 약속하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속에 남았다. 어쩌면 정말 누군가는 들어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날 밤 다은은 다시 스케치북을 꺼냈다. 어지럼증이 심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낡은 도화지 위에 떠오른 이미지는 낯설지 않았다. 자신이 보고 싶은 장면, 지나온 시간, 그리고 앞으로 바라는 작은 장면들이 조용히 그려졌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5째 날 아침, 유다은은 휴대폰 알림소리에 눈을 떴다.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했고 화면엔 낯선 번호와 알 수 없는 링크들이 떠 있었다. 처음엔 스팸이라고 생각했지만 친구 루카스로부터 온 한 통의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다. 다은아, 이거 봤어? 네 이야기 떴어. 링크를 누르자 익숙한 사진이 나타났다. 자신이 그림 앞에 앉아있는 모습, 그 옆에 손글씨 안내문, 그 아래엔 큼직한 제목이 붙어 있었다. 20살 화가 그림으로 삶을 지킨다. 시민문화저널의 온라인 특집 기사였다. 기자의 이름이 또렷했고 기사에는 그녀가 한 말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병명, 치료비, 가족 이야기,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이유까지. 댓글은 빠르게 달리고 있었고 공유 수는 1000을 넘었다. 그날 거리로 나간 다은의 앞엔 달라진 풍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보다 일찍부터 사람들이 그림을 고기 시작했고 어떤 이는 기사에 대해 말하며 그녀를 응원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은 2점을 연이어 구입했고 젊은 커플은 서로 마음에 드는 그림을 고르며 고민했다. 오전 한때에만 4점이 팔렸고 그녀는 테이블 아래 숨겨두었던 그림까지 꺼내야 했다. 점심 무렵엔 기자가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웃으며 다가와 기사 반응이 폭발적이라며 독자들이 더 많은 그림을 원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스마트폰을 꺼내 그녀에게 몇 가지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고 알려주었다. 라디오 방송, 지역 뉴스, 심지어 유튜브 채널까지. 다은은 믿을 수 없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그 자리가 이제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공간이 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다은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다. 메시지, 이메일, DM. 당신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림을 사고 싶어요. 제 딸도 암투병 중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어요. 치료비를 보태고 싶습니다. 계좌 알려주세요. 메일함엔 미국, 일본, 독일 등지에서 온 주문 문의까지 도착했고 통역 앱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언어도 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계속 그림을 팔았다. 손님들은 웃으며 그림을 고르고 누군가는 침묵 속에 봉투를 놓고 갔다. 그림 가격을 묻지도 않고 돈을 건네는 사람도 있었다. 다은은 돈보다도 그들이 보여주는 진심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하루 만에 그림 11점이 팔렸고 그녀는 손으로 번 돈만으로도 치료비의 절반 가까이를 채울 수 있었다. 그러나 놀라운 순간은 아직 남아있었다. 오후 3시 무렵 사람들의 발걸음이 일제히 멈추는 기이한 정적이 느껴졌다. 다은은 테이블 정리를 하며 고개를 들었고 한 남성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낡은 재킷과 챙에 넓은 모자를 쓴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주변에 관심을 두지 않은 채 그림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처음엔 특별할 것 없는 손님처럼 보였다. 말도 없이 조용했고 휴대폰도 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다은의 다른 손님들과는 달랐다.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 느낌이었다. 그림 속의 감정과 이야기를 따라가는 듯했다. 다은은 짧게 인사를 건넸고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한 점의 그림 앞에 오래 머물렀다. 강원도 겨울을 그린 작품, 흑백 위주의 눈 덮인 들판, 저 멀리 작은 사람이 서 있는 구도. 다은이 가장 오래 걸린 작품이었고 그녀 스스로 가장 아끼는 그림이기도 했다. 남성은 그림을 들어 빛에 비춰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그림 얼마죠? 다은은 순간 망설였지만 정직하게 말했다. 20만 원이에요. 그는 말없이 안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수첩에서 종이를 찢고 펜으로 무언가를 쓰더니 다은에게 건넸다. 수표였다. 다은은 놀란 눈으로 숫자를 확인했고 숨이 멎는 기분이 들었다. 7천만 원, 70만 원. 숫자는 뚜렷했고 이름과 서명도 분명했다. 다은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머릿속이 하얘졌다. 너무 큰 돈이었다. 그림의 값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액수였다. 남성은 조용히 말했다. 자선 아니에요. 좋은 그림엔 그만한 값이 붙는 거죠. 그는 모자를 살짝 들어올렸다. 그 순간 다은은 얼굴을 알아보았다. 김준호 감독. 90년대부터 수많은 명작을 만든 영화인. 그녀의 아버지가 어린 시절 VHS로 보여주던 바로 그 사람.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사진을 찍었고 음성임이 터졌다. 저 사람 김준호 아니야? 방금 그림 샀어? 얼마에 샀지?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몇 분 안에 다은의 테이블은 사람들로 둘러싸였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누군가가 외쳤다. 이 그림 얼마예요? 저 살게요. 이건요? 이건 얼마죠? 그림들이 순식간에 팔리기 시작했다. 하루 전까지 외면당했던 그림들이 손에서 손으로 옮겨졌다. 사람들은 가격도 묻지 않고 현금을 꺼냈고 다은은 정신없이 그림을 싸며 이름을 적고 연락처를 받고 응원을 받았다. 김준호 감독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계속 그리세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떠났다. 그가 사라졌지만 그의 한마디는 다은의 가슴 속에 오래 남았다.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미래를 생각했다. 살아야겠다고, 다시 학교에 돌아가겠다고. 그리고 그 길의 시작은 그림이었다. 그리고 김준호라는 이름이 더 이상 TV 속 전설이 아니라 그녀 삶의 한 페이지가 되어버렸다. 5시를 넘기자마자 유다은의 휴대폰은 폭발하듯 울리기 시작했다. 알림음은 멈추지 않았고 메시지함은 한눈에 보기 어려울 정도로 쏟아지는 문자들로 가득 찼다. 처음엔 누군가 실수로 단체 메시지를 보낸 줄 알았지만 화면 속 기사 링크와 사진들을 본 순간 다은은 곧 상황을 이해했다. 김준호 감독, 거리의 젊은 화가에게 그림 구입, 치료비로 7천만 원 수표 건네. 전설의 영화 감독이 찾은 인사동 거리의 작은 기적. 백혈병 청년 화가, 예술로 다시 삶을 그리다. 다은의 이름은 수많은 기사 제목 속에서 빛나고 있었고 수천 개의 댓글과 공유가 뒤따랐다. 누군가 촬영한 짧은 영상에는 김 감독이 그림을 살펴보고 수표를 건네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조회수는 이미 수백만 회를 넘어가고 있었다. SNS에는 다은의 그림 사진과 테이블 전경, 안내문까지 상세하게 퍼지고 있었다. 인스타그램에는 팬 계정이 생겨났고 실시간 검색어에도 그녀의 이름이 올랐다. 루카스는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야, 너 지금 전국 뉴스에 나왔어. 실화냐? 다은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믿기 어려운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부모님도 곧 소식을 접했다. 어머니는 휴대폰을 든 채 믿지 못하는 얼굴로 다은을 바라보았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다음 날 아침 인사동에 도착한 순간부터 이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카메라를 든 취재진, 펠레터를 쥔 여고생들, 먼 지방에서 올라온 가족 단위 방문객들까지. 누군가는 사인을 부탁했고 누군가는 인터뷰를 요청했다. 다은은 당황했지만 성실히 응했다. 그녀의 그림은 순식간에 동이 났고 추가 제작 문의가 쏟아졌다. 사람들은 그림보다 그녀의 이야기를 사려는 듯했다. SNS 메시지함에는 세계 각국에서 날아온 응원의 말들이 가득했다.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도 암투병 중인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이방에 당신의 그림을 걸고 싶어요. 가격 상관없이 사고 싶습니다. 어떤 그림이든 좋아요. 그림을 사겠다는 요청뿐 아니라 장학금 후원, 장기 프로젝트 참여 제안, 온라인 전시회 제의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결정적인 메일 하나가 도착했다. 제목은 간단했다. 전시 제안 뉴욕 아트하우스 갤러리. 발신인은 미국에 본사를 둔 중견 갤러리 큐레이터였다. 다은의 기사를 접하고 감명을 받았으며 곧 열릴 신진예술가 특별전에 그녀를 초청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항공권, 체류비, 전시 비용 모두 제공되며 필요한 경우 통역과 법률 자문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다은은 숨을 들이마셨다. 뉴욕,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단어가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 그녀는 조용히 부모님과 상의했다. 어머니는 망설였지만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가고 싶으면 가. 네가 그린 길이니까. 그 말에 다은은 처음으로 자신이 예술가라는 걸 인정받은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그림, 그게 바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었다. 전시 준비와 인터뷰 일정이 빽빽하게 이어졌지만 다은은 그 와중에도 병원 진료를 놓치지 않았다. 담당인은 예상보다 좋은 회복 속도에 놀랐고 남은 항암 치료 일정까지 확정되었다. 그녀는 치료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병원비 납부 창구에 줄을 서며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다. 간호사는 그녀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응원하는 사람 많아요. 절대 혼자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항암 치료가 예정된 날 병원으로 향하던 중 다은은 또 하나의 봉투를 받았다. 보낸 사람 김준호.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단정한 글씨로 적힌 한 장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다은 씨, 당신의 그림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삶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었고 그 정직함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길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를 붙잡아 준 건 내가 믿는 이야기였어요. 다은 씨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계속 그려나가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준호 드림. 다은은 봉투를 조용히 접어 가방에 넣었다. 그 편지는 그녀에게 있어서는 상장이나 인정보다 더 값진 무언가였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읽어주었다는 확신. 그리고 그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갈 자격이 있다는 증명. 그달 치료실을 나서며 다은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직 완쾌된 건 아니었지만 삶은 어느새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장은 더 이상 병이 중심이 아닌 자신인 이야기였다. 그녀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전보다 더 뚜렷한 색으로, 이전보다 더 큰 꿈으로. 유다은은 다시 거리로 나가지 않았다. 더 이상은 그림을 팔기 위해 나설 필요가 없었다. 병원비는 이미 충분히 마련되었고 갤러리와의 계약도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났다. 하루의 시작을 그림으로 열었다. 캔버스 앞에 앉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이제 그것은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었다. SNS에서는 여전히 그녀의 이름이 회자되었고 온라인 판매 요청은 계속 이어졌다. 그녀는 하루에 응답할 수 있는 메시지 수를 정하고 남은 시간은 그림에만 집중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 유명해졌다고 이제 달라졌다고 말했지만 다은은 변하지 않았다. 변한 건 환경이지 본질은 아니었다. 여전히 백혈병 환자이고 여전히 대학 복학을 준비 중인 20살 청년일 뿐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거리에서 처음 그림을 팔 때 대부분은 동정 혹은 무관심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은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표정에 기대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그림을 바라보는 눈빛은 더 이상 도와주고 싶은 감정이 아니라 공감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것이 다은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다. 어느 날 오후 다은은 인사동 근처 카페에서 작은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역 잡지사에서 섭외한 자리였고 인터뷰어는 미술을 전공한 작가 지망생이었다. 그는 다은에게 물었다. 처음 거리에서 그림을 팔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다은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조용히 말했다. 창피하거나 무섭기보다 너무 간절했어요. 그림이 팔려야만 다음 주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기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다은은 처음으로 거리의 하루하루를 차분하게 돌아보았다. 그때는 팔리지 않은 그림을 보며 조용히 숫자를 계산했고 몇 명이 멈춰서는지 세어가며 희망을 걸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지 다시 발견하게 되었다. 치료는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그림은 더 솔직해졌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 두려움조차도 색으로 옮기는 연습을 했다. 그림을 통해 자신의 내부를 마주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만큼 해방이 따랐다. 다은은 그렇게 성장하고 있었다. 고통을 통해,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고통을 견디며 그린 그림 덕분에. 시간이 지나며 주변의 시선도 바뀌었다. 처음엔 그녀를 아픈 예술가로 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젊은 화가로 불렀다. 이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찾아왔다. 미술계 일부에선 그녀의 작품을 두고 기술적 완성도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감정과 서사가 뛰어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다은은 그 평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사실이 오히려 다행이었다. 복학 신청서를 제출한 날, 다은은 오래된 노트북을 열고 전공 교수에게 메일을 보냈다. 치료로 인해 중단했던 학업을 다시 이어가고 싶다고, 그리고 이번엔 전보다 더 진지하게 임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교수는 며칠 뒤에 따뜻한 답장을 보냈고 그녀는 곧 다시 학생이 될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의 방 한켠에는 김준호 감독이 구입한 그림과 비슷한 구도의 새 작품이 걸려 있었다. 전작보다 더 깊은 명암과 색의 변화, 더 단단한 구도. 다은은 이 그림이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을 다시 마주하는 과정임을 알고 있었다. 김 감독의 말처럼 이야기는 계속되어야 했고 그 이야기를 그리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움직였다. 주말마다 다은은 소규모 아동병원에 그림을 기부했다. 병원 측의 요청으로 작게 전시도 진행했고 어린 환자들이 그 앞에서 웃는 사진을 보며 다은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처음엔 단지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던 그림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자신이 상상했던 예술가의 삶은 아니었지만 지금의 삶이 훨씬 진짜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다은은 매일 아침 물감을 짜고 붓을 들었다. SNS엔 새로운 그림이 하나둘 올라갔고 댓글에는 오늘도 누군가의 위로가 이어졌다. 다은은 여전히 유명하지 않았고 거대한 화단의 중심도 아니었지만 자기만의 자리에서 꾸준히 그리고 있었다. 더 이상은 그림이 치료비를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이제 그림은 그 자체로 그녀의 삶이었다. 한 달 후 유다은은 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마지막 항암 치료를 위해 예약된 일정이었다. 복학을 앞두고 계획된 치료였고 더 이상 병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한 마지막 고비였다. 이번 입원은 이전과 달랐다. 병원비 걱정은 없었고 주변의 응원도 넘쳤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그녀 자신의 마음가짐이었다. 두려움보다 준비가 컸고 고통보다 의미가 분명했다. 병실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그녀는 스케치북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침대 옆에는 팬들이 보낸 엽서와 편지, 그림 도구와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그림은 여전히 일상이었다. 아프다고 멈추지 않았고 힘들다고 내려놓지도 않았다. 오히려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더 날카로운 감정들이 떠올랐고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선으로 붙잡아 나갔다. 치료는 여전히 고됐다. 약물 반응은 몸을 지치게 만들었고 간호사들은 연신 그녀의 상태를 체크했다. 하지만 다은은 이번만큼은 무너지지 않았다. 마음속 어딘가에 단단히 심어진 확신이 있었다. 자신은 단지 치료를 받는 환자가 아니라 회복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믿음이었다. 그림을 그리며 쌓은 작은 성취들이 그녀를 지탱했고 편지 한 줄, 댓글 한 문장이 큰 힘이 되었다. 치료 마지막 날 다은은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다. 이메일이 하나 도착해 있었다. 발신인은 김준호 감독이었다. 그녀는 잠시 손을 멈췄고 조심스럽게 메일을 열었다. 내용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다은 씨, 그림은 사람의 삶을 기록하는 가장 정직한 언어입니다.
당신의 그림은 아픔을 덜어주고 누군가의 내일을 밝혀줍니다. 계속 그려주세요. 세상이 듣고 있습니다. 김준호 드림. 다은은 메일을 천천히 다시 읽었다. 감독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를 가지고 가슴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앞으로의 시간을 그려보았다. 복학, 전시, 새로운 시도들. 아직 모르는 일들 뿐이었지만 그 불확실함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이미 가장 두려운 순간을 지나왔고 그 끝에서 누군가의 응원과 손길을 만났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퇴원 수속을 마친 다은은 병원 정문을 나서며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끝났다는 감정을 느꼈다. 물론 완치 판정은 아니었고 앞으로도 정기검진과 관리는 필요했지만 이제는 치료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고 계획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출발점이었다. 집에 돌아온 다은은 벽에 새 달력을 걸었다. 첫 페이지에는 복학 일정, 전시 미팅, 온라인 클래스 일정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갤러리 책과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도 새 작품을 등록했다. 그림을 구매하고 싶다는 요청은 여전히 많았고 그녀는 하나씩 차분히 응대했다. 더 이상 필요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싶어서 그리는 시점으로 넘어가 있었다. 밤이 되자 그녀는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었다. 김준호 감독에게 처음 팔았던 그림의 스케치를 꺼내 펼쳤다. 흑백의 풍경, 희미한 인물 실루엣, 절제된 감정. 그 그림은 그녀의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담고 있었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린 장면이었다. 다은은 스케치 옆에 메모를 하나 붙였다. 이건 절대 팔지 않을 것. 내가 처음으로 용기를 낸 순간이니까. 그날 밤 그녀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제목은 정해지지 않았고 완성은 한참 남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새로운 감정이 담기고 있었다. 이전보다 단단한 시선, 조금은 낯선 색감, 그리고 다가올 계절에 대한 기대. 다은은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를 올렸다. 자신이 아직도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이 고맙고 또 기뻤다. 한때는 그림이 생존의 도구였고 도움을 청하는 외침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곧 그녀 자신이었다. 그 어떤 말보다 솔직하게 감정을 담을 수 있는 언어, 그 어떤 처방보다 진하게 삶을 채워주는 힘. 유다은은 그렇게 다시 붓을 들었다. 이번엔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자기 자신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시작은 조용하지만 확실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자신은 이제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믿음에서. 복학 첫날, 유다은은 캠퍼스 안으로 들어서며 조용히 숨을 골렸다. 1년 만에 학교 복귀였다. 낯선 얼굴들 사이로 익숙한 건물들이 보였고 강의실로 향하는 길은 그대로였지만 다은의 마음은 전과 달랐다. 과거에는 입시 경쟁 끝에 간신히 들어온 학교에서 버티는 것이 전부였다면 지금은 선택한 배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교수진은 따뜻하게 그녀를 맞이했다. 몇몇 동기들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응원했어요 라는 말을 건넸고 후배 중 일부는 이미 온라인에서 그녀를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녀의 그림을 기억했고 누군가는 기사를 스크랩해 놓았다고 했다. 다은은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자신이 다시 학생이라는 사실에 집중하고 싶었다. 유명인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미대생으로서의 시작이었다. 학업은 바빴고 일정은 숨가빴다. 기초 드로잉, 색채학, 예술사, 워크숍, 그 사이사이 전시 준비도 병행했다. 서울의 중형 갤러리에서 그녀의 첫 단독 전시가 예정되어 있었고 초청장은 이미 발송된 상태였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아틀리에에 남아 작업에 몰두했고 주말마다 병원 검진도 빠지지 않았다. 체력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전시회 오픈 하루 전 다은은 전시장에 직접 방문해 그림을 배치했다. 각 작품 아래에는 짧은 글귀를 덧붙였다. 그 그림이 만들어진 계기, 감정, 그때의 생각. 관객들이 단지 시각적인 인상만이 아니라 그림 속의 시간을 함께 느끼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마지막 그림을 걸고 조명을 조정한 후 다은은 조용히 전시장 한가운데에 섰다.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여기에 오기까지 손을 잡아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기분이었다.
전시 오픈 당일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가족, 친구, 교수님들, 온라인에서 그녀를 알게 된 이들까지 다양한 얼굴이 그림 앞에 멈춰섰다. 어떤 이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고 어떤 이는 작게 박수를 보냈다. 한 엄마는 어린 딸을 데리고 와 다은에게 그림 속 이야기를 물었고 다은은 조용히 설명했다. 아이는 그녀의 손을 잡고 나도 나중에 그림 그리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갤러리 관계자는 전시 3일 만에 그림의 절반 이상이 판매되었다고 전했다. 어떤 작품은 두세 명이 동시에 문의해 예약까지 이어졌고 해외에서도 관심이 들어왔다. 하지만 다은은 처음 그림을 팔던 그때처럼 조용히 행동했다. 가격보다는 그림이 전달하는 이야기를 먼저 설명했고 구매보다는 감상에 의미를 두었다. 예술이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달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전시 마지막 날 김준호 감독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별다른 예고도 없었고 관계자에게도 알리지 않은 방문이었다. 그는 말없이 그림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다은을 발견하자 고개를 끄덕였다. 다은은 짧게 인사했고 그는 한 작품 앞에 멈췄다. 이번 전시에서 유일하게 비판매로 표기된 그림, 바로 그가 구입했던 첫 작품의 복제 버전이었다. 이건 안 파는 이유가 있나요? 그가 물었다. 다은은 조용히 답했다. 그림보다 그 순간이 제게 더 소중해서요. 감독은 미소를 지으며 잘 지켰네요 라고 짧게 말한 뒤 방명록에 이름을 남기고 전시장을 떠났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다은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가 그림을 통해 전한 진심은 오래도록 자신 안에 남아있었고 이제는 그녀가 누군가에게 같은 방식으로 남기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전시가 끝난 다음 날 다은은 작업실로 향했다. SNS에는 관람 후기와 감사 인사, 그림 요청 메시지가 가득했고 그녀는 하나하나 차분히 답을 남겼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이후에도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화려한 조명도, 기사도, 명예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지만 자신이 느끼고 표현한 그 순간들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믿었다. 그녀는 새 도화지를 펼쳤다. 이번에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그림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로하고 정리하는 그림이었다. 복학 이후 첫 학기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챕터를 여는 기분으로 그린 작품이었다. 그녀는 붓을 들고 천천히 손을 움직였다. 불안도, 두려움도, 기대도 모두 그 안에 담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그녀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너의 시간이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무렵 유다은의 이름은 더 이상 인터넷에서 떠오르는 화제의 인물이 아니었다. 새로운 이야기들이 뉴스에 올라오고 새로운 얼굴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차지했다. 다은도 알고 있었다. 세상의 속도는 빠르고 기억은 짧다는 것을. 그러나 그것이 그녀를 초조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애초에 주목을 바라며 시작한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갤러리 전시가 끝난 뒤 그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학교 수업, 과제, 병원 검진, 소규모 그림 주문. 그녀의 하루는 예측 가능했지만 그 안엔 여전히 소소한 기쁨이 있었다. 무엇보다 자신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그 하루하루를 채워주고 있었다. 이전의 시간은 견디는 삶이었다면 지금은 지어가는 삶이었다. 어느 날 오후 다은은 오랜만에 인사동거리를 찾았다. 처음 그림을 펼쳤던 그 골목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같은 자리에 다른 노점들이 들어서 있었고 거리의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지나쳤다. 그녀는 벽에 기댄 채 조용히 그때를 떠올렸다. 혼자였고 불안했고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그날들. 하지만 결국 그 자리가 그녀 인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다. 잠시 후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스케치북을 꺼냈다. 거리의 풍경을 빠르게 스케치하며 손을 풀었다. 옆에선 행인이 멈춰서서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고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혹시 유다은 작가님 맞으시죠? 다은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제 딸이 백혈병 투병 중인데 작가님 이야기 보고 힘냈어요. 그림도 사서 병실에 걸어놨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은은 짧게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뭉클해졌다.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버틸 힘이 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술이 가진 가장 인간적인 가치라는 걸 그녀는 다시 실감했다.
그녀는 조용히 스케치를 마무리하고 일어섰다. 머릿속에는 벌써 다음 그림의 구성이 그려지고 있었다. 며칠 뒤 그녀는 작업실 벽에 새로운 캔버스를 걸었다. 그 위엔 제목이 먼저 적혀 있었다. 처음 그 자리에 다시 서다. 그리고 그 아래 자그맣게 적힌 문장 하나.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이유는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다. 그림이 완성되자 그녀는 그 작품을 따로 팔지 않고 작업실에 걸어두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그림은 언제나 그렇게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시간이 흘러 다은은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몇 년 전 병원에서 들었던 추가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그녀도 그 말을 이제 두려움 없이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 병은 여전히 조심해야 했지만 더 이상 그녀의 삶을 설명하는 첫 문장이 아니었다. 대신 그녀를 설명하는 문장은 이런 것이었다. 삶을 그리는 사람. 졸업 전시를 준비하며 그녀는 학생들과 함께 포스터를 디자인하고 각자의 작품 설명을 정리했다. 후배들 중 몇 명은 그녀에게 조언을 구했고 어떤 이는 조용히 선배처럼 그리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다은은 웃으며 말했다. 너처럼 그리면 돼. 네 속도가 있고 네 방식이 있어. 전시 첫날 그녀는 전시장 한가운데에 섰다. 이번에도 특별한 조명은 없었고 화려한 문구도 없었다. 대신 솔직한 감정과 단단한 시간을 담은 그림들만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조용히 하지만 깊게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전시가 끝날 무렵 한 노교수가 방명록에 짧게 글을 남겼다. 진짜 예술은 아픔을 꾸미지 않고 그대로 건네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고맙다. 다은은 그 글을 읽으며 천천히 펜을 들어 자신의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다.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은 누군가가 다시 걸어 나가게 만드는 풍경이다. 그녀는 알았다. 앞으로도 고비는 있을 것이고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도 다시 올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잊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그림이 누군가에게 그런 시작의 단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유다운은 그 불완전함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을 그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 하나하나가 세상의 무게를 조금 덜어주는 이야기로 남기를 조용히 바라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다은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삶이 때로는 예기치 못한 시련을 안겨주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강한 울림을 주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이라는 벽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길을 찾으려 했던 그녀의 용기와 끈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불완전함을 견디며 자신의 색으로 삶을 그려나갈 때 그것이 곧 진짜 아름다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림이 단지 예술의 도구가 아닌 삶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다은은 몸소 증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싶다면 아래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낀 점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진심 어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